공수처가 오전 10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구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방문 조사를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요.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증인신문에 나섭니다. 내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인해서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오늘 강제 구인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상 의미 있는 조사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출석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과정들을 보면 3번 정도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조사 때 참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거 이외에는 2차, 3차 계속적인 그 수사 요구에 지금 불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 공수처에서는 수사는 해야 되고 수사의 필요성은 있지만 응하지 않아서 지금 강제 구인을 넘어서서 현장 조사까지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강제 구인이 여의치 않으면 방문 조사도 시도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 방문 조사도 윤 대통령 측의 협조가 없다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방문 조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장소의 변경만 있을 뿐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 절차는 모두 다 이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사기관이 모두 파견돼서 모종의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책상을 두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인데 이 또한 장소의 이동으로 대통령이 조사실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많아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응하지 않는다, 조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절차를 했다라는 기록을 남길 필요성과 또 수사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어떤 예견된 수순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이 또한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기록을 남길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러 차례의 수사가 불응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그냥 그 현상만 남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수사보고 형태로도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공수처에서는 이런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 조치를 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도 했는데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증거인멸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이렇게 비변호사 외에 접견 금지 조치를 한다라던가 수발신 조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공범들 상호 간 또는 참고인들 상호 간에 진술을 마치거나 회피하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을 차단하는 조치는 만나는 것도 금지할 수 있지만 이 문서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의견이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해 주십시오라는 편지가 발신될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정으로서 이걸 금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현재 수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단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수사기관으로서 진술조사로서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관련자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이 오늘 출근길에 미리 준비해온 듯 이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법질서 테두리 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헌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존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런 불법에 관련된 것은 의견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의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있고 특히 구속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형사재판에 이르러서는 변호인의 어떤 변호로서 이 수사의 주체라든가 여러 가지 영장의 문제라든가 절차적인 하자 부분을 주장하고 법원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장애 여론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지층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다 보면 지금 공수처 수사관들도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나 직원들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진 만큼 그런 여론전을 통해서 하지 말고 관련된 법적인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오전에 브리핑할 때 이제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공수처의 어떤 허술함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 부분인데 어제 공수처가 2차 강제 구인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밤 9시가 넘어서야 구치소에 도착을 하면서 조사에 실패를 했는데 대통령이 헌재 변론 마치고 병원 간다는 사실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였을까요? 일단 법무부나 교도본부에서 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도본부에서 알고 있었을 거고 이 법무부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한다고 한다면 공수처도 지금 검경과 같이 합동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이 정보가 왜 전달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병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구치소 인력들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위해서 이동 중인 상황을 알았다고 한다면 즉시 이것에 대한 정보 교환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그러니까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진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절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나아가서는 이제 공수처에서도 조금 더 안일하게 보였던 것이 보통의 이제 구속된 피의자들이 법원에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고 외부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에선 우리가 이런 일정으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미리 전달을 해서 서로 전달을 해야 일정을 되는 거예요? 조율해야 그게 수사기관을 존중하는 것이고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망갈 염려를 불식시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통지조차 없이 알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끝하는 것은 이 공수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쾌하게 생각할 요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숨바꼭질이라는 좀 표현까지 나온 상황에다가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입니다. 그렇습니까? 피의자가 숨었다는 거잖아요. 수사기관 계속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망갈 염려를 증대시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공수처는 테두리 안에서 불복 절차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구속 적부심을 사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를 나갔는데 병원으로 숨어버렸어요. 숨바꼭질했어요라고 하면 어떤 재판부가 또 석방을 할 것인가.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선 양쪽 다 조금 더 현명한 태도와 법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로 절차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수사기관의 통제할 의무는 없으나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좀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불법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병원 간다고 해서 재판 절차에 불리한 건 아닌데요. 전반적인 일련의 행위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병원에 갔다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 발견에 노력하는 대통령과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는 대통령과 법원 입장에서 어떤 양형 사유를 검토할 때에도 이 수사 절차를 임하지 않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실체 진실 발견에 피의자, 피고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가 헌정 질서, 헌법 질서에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일반 국민이면은 도망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따로 책임을 물으면 되지만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처음에 대통령 임명식할 때 선서합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라는 것은 사법부 기능도 제대로 돌아가게끔 협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수사의 초반이고요. 또 법원 단계 가서 어떻게 또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어젯밤 9시 9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계속 기다렸다면 뭐 심야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첫 번째 구인 시도 때도 9시까지 기다리다가 불발이 됐거든요. 이게 심야 조사가 규정상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몰 이후에
그 수사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고문이나 잠 안 재우고 수사한 여러 가지 전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권보호 규정이 있고 관련된 인권 수칙에 따르더라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리하게 야간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 마당에 일몰 후 야간 조사까지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고 어제의 상황을 보면 또 병원을 다녀와서 심신이 피폐하고 지금 아프신 분한테 야간 조사를 또 요구하기도 난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 국민들이나 뭐 시청자가 봤을 때 정확한 상황은 대통령 측과 공수처 간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랄까요? 협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강제 구인이나 현장 조사에 성공을 했다 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처음 조사 때처럼 묵비권 행사하거나 진술 거부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해봤자 소득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소득은 크게 없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기록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술의 기회를 줬지만 피의자 스스로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그 기록이 남겨져 있고 관련해서 그 기록은 다 법원으로 송부될 가능성이 있어서 피의자가 조사 절차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로 임했고 진술 거부권 행사했는지는 종합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의 자료로 삼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선 성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기간 안에는 수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많은 피의자들이 저 수사 안 나가요 하면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수사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대로 법원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그렇다면 뭐 조사를 한 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상황을 보면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입을 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그 직접 출석한 피청구인 당사자에게 당사자 신문이라는 증거조사 절차를 어제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헌재를 통해서도 일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피의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굉장히 수사나 재판 절차의 중요한 사실관계거든요. 지금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절차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어제 확인이 됐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내일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온다고 한다면 직권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그러니까 지난번 두 질문 이외에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대로면 이제 공수처가 구속기한 내 대면 조사가 사실상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사건을 좀 더 빨리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진술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지금 압수수색이나 추가적인 물증 증거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 절차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기록을 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피의자 신문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른 증거들도 찾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기간 안에 증거를 모두 다 정리하고 계획된 수사 일정을 마친다면 기록을 조기에 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기한에 임박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뭐 자료를 검토하고 기소를 하는데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차질 없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워낙 그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공소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 기록을 확보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찾는 것도 굉장히 검찰로서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서서 예정된 시비를 꽉 채우지 않고 그 전에 넘겨주면 검찰 내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공수처장이 검찰과 적절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정보를 공유해서 원만하게 이제 이관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 측이 검찰로 이제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고 검찰로 이첩한 후에는 조사에 응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안 한다는 말을 안 했고요. 그때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는데 뭐 당초부터 뭐 처음부터 이제 체포 영장 그 집행될 때부터 기소를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는 응할 가능성은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봐야 될까요? 일단 검찰 단계 출석은 그때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고민 중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검찰 조사에 응했을 때의 실익과 응하지 않았을 때의 실익과 불이익과 불이익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무엇이 대통령한테 유리할지를 한번
판단해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 단계에 출석했을 때 이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결정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가지는 이점은 지금 대통령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층을 계속적으로 결집시키고 있는데요. 예. 최초부터 내란죄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수사는 위법하다라는 것이 다방면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 단계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어떤 법리적인 평가에 나아가서 지지층 결집에 검찰에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도 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어떤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검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도 뭐 그렇게 큰 변화라고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아예 법원 단계 가서 관련된 증거 기록을 모두 본 후에 법원에 나가서 진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뭐 증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신병 확보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 증거는 미진하게 지금 수집한 원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서 개헌 관련한 문건과 회의록과 비아폰과 개인 어떤 핸드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고 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도는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형사소송법상의 이 승인에 관련한 조항 때문에 지금 집행이 불발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근저리에 문건을 확보하며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스모킹 건이 될 것이고 비아폰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공범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확보할 필요성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수사는 계속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앞서서 경찰도 지난 20일에 삼청동 안전가옥이랑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압수수색을 발부받고 불허하고 논란을 하는 것보다는 법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공수처와 경찰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경호처의 불승인 절차, 그러니까 승인 거부도 처분의 일종으로 봐서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을 다투거나 행정처분에 있는 이 처분의 어떤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 절차를 다투는 절차를 거칠 만한데 아직 거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거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 결정이 자의적인 결정이거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을 거부하는 게 위법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대통령 경호처도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법리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었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내일 이제 4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할 거라는 속보를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3차 변론기일은 1시간 43분가량 진행이 됐거든요. 당사자인 대통령이 출석을 했음에도 2차 변론 때보다는 1시간 한 반가량 정도 좀 짧았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예정보다 좀 짧았던 것은 일단은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 대리인과 대통령의 어떤 의견 진술이 다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축약된 형태로 진술이 됐다라는 점과 특히 재판부에서는 양쪽의 절차의 평등을 규치어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에게 거의 동일한 시간을 지금 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특히 피청구인 측에서 하나 절차적으로 우리가 신청한 증거도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증거 채택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그 전에 미리미리 제출하지 않고 증거 체부가 평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다음 기일로 넘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한 증거들은 재생이 되거나 증거조사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차회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소 예정보다는 좀 짧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채택이 안 된 같습니다. 부분 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체부 여부가
증거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 특히 증인 신청을 직전에 24명이나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판 외에서도 채택할 수 있고 재판정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다 보니 그 부분 증거 조사는 차후에 검토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하겠다라고 재판부에서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03분 동안 윤 대통령의 발언이 4차례였었는데 변호사께서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양쪽 말이 다르면 헌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주장은 판사들은 워낙 많은 판사들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하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당사자들을 수십 년간 만나보면서 수천 건의 재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렇게 누구의 말이 진실에 가깝느냐는 논리칙, 경험법칙 그리고 증거법칙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고 다수의 연관된 사람들의 진술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어디에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한 명의 주장으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모두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증거와 증언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 사실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에 일치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또는 객관적 증거로 일치되느냐 이걸 둘러싸고 이제 신빙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증인 신문을 하는 이유도 증인이 뭐라고 A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겠죠. 예.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인 신문을 통해서 주신문도 하고 반대 신문도 하고 재판부도 물어봐서 진술에 허점이 있는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가, 그리고 그 말들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대통령이 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자 없다라고 진술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 이 진술은 결국 국회 측의 증인들에 의해서 탄핵이 되는가, 국회 측이 제출한 그 수사 기록으로 탄핵이 되는가, 그걸 종합해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에 특히나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었죠. 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면서 부인을 했는데 일단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포고령이 발표가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과연 재판관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 반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논거로 설명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첫째로 그 포고령 이론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결 활동을 막는 것인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의결 활동을 막기 위해서 국회 내에 군 병력이 들어온 부분, 이거는 실제 집행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집행이 실행의 의사가 없는데 집행이 된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포고령이 집행 의사 없이 그렇다면 허위의 어떤 계획을 세운 문건이라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대통령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집행되거나 실행 계획이 없는 이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걸 작성하는 데 주요적으로 중요 임무로 가담한 김용원 전 장관은 체포되고 구속되면서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범으로 적시되는 사람은 포고령을 실제 집행했고 집행하려는 시도들을 다수 했는데 그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대통령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내 입장이 왜 진실인지를 보완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헌재가 내일부터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특히 내일은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영은 전 국방장관이 직접 출석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앞서 단독 취재로 속보 보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회 측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재판부 평일 거치겠다고 했고 내일 대면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은 현재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 적대적 증인보다는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두 다 유죄 아니면 모두 다 무죄를 받는 이해관계가 일치된 사람을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호적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뜻과 맞는 증인신문 절차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차단막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앞으로 증인들과의 어떤 절차의 협의는 있어야 되다 보니 대통령이란 신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한이 많은 사람인 만큼 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 시선을 할 가능성도 있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국회 측에서 먼저 헌법재판소에 이미 주신문 사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시간도 제한을 해서 양쪽에 30분, 30분 그리고 그다음 보충신문이나 제주신문은 15분 정도 예상을 해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예정하고 진행되는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질문이 굉장히 다수 김용현 전 장관에게 갈 수 있고 다만 증인신문 절차에서 내 형사 절차에 불리한 사항은 진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재의 권리가 있으니까 국회 측 질문에는 다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다. 다만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 신문하는 신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또 입장을 설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예,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대면하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재까지 예정된 헌재 변론이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택되는 증인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게 증인이 계속 늘어나면 이 기일도 추가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피청구인 대리인 측이 어제 변론기일 직전에 24명 정도의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24명을 전부 기각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부 증인들은 채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8차 기일 이후에 새로 신청된 증거에 대해서 채택이 된다면 10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훨씬 높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8차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변론기일이 또 일괄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